주목해야 할 여러 이슈를 모아 시청자분들에게 편안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브리핑을 부탁해입니다.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동아일보 정치부의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오늘 이제 브리핑을 부탁해 고정 맡으셨네요. 네. 이제 자주 오겠습니다. 여의도의 생생한 소식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윤석열 운명의 날입니다. 어제 저도 기자단 공지 받고 상당히 놀랐거든요. 저희 동아일보 편집회의 하다가 갑자기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오면서 저희도 깜짝 놀라고 마침내 윤 대통령 선고기일이 결정됐어요.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심 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선고 장면 생중계도 허용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생중계가 됐었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어제 폭주했는데요. 한때 신청 대기 인원만 6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 10만 명 넘은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제 국회 기자실이 굉장히 급박한 분위기였거든요. 네. 오전 10시가 좀 넘어서 국회 측 소추단장인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하필 어제가 만우절이었잖아요. 네. 뭐 설마 이런 걸로 다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정 위원장이 헌재가 보낸 선고기일 통지문에 같이 올려서 국회가 그때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만우절이라고 생각했군요. 네. 그만큼 탄핵 선고 결론이 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가 11차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게 2월 25일이었거든요. 변론을 종결하고도 한 달 넘게 평일을 이어온 겁니다. 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가 금방 된다는 전망이 사실 좀 많았잖아요. 네. 기자들도 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예상이 전부 빗나갔거든요. 예상보다 평의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면서 4월 4일이 선고 기일로 잡혔습니다. 저희도 방송할 때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되느니 안 되느니 굉장히 같은 방송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일단 헌재가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선고까지 뭐 그 안에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네, 헌재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 어제 평일을 열고 평결도 마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10시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도 평의가 예정돼 있는데 선고를 위한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다고 합니다. 결정문을 다듬는 걸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결정문은 예상 시나리오, 예상 주문들을 미리 써놓는다고 하더라고요. 파면을 뜻하는 탄핵소추 인용과 기각, 각하 중에서 미리 준비된 원고를 바탕으로 최종 문구를 점검하고 재판관 8명이 모두 서명한 뒤에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 8대 0이 아닐 경우에 그 소수 의견을 조금 바꾸는 그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대개 이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탄핵 선고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그게 대중들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죠? 일단 재판관들이 4일 오전 11시에 심판정에 입장하게 되는데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가장 먼저 입장해서 가운데에 앉고 그다음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합니다. 네. 결정문은 문영배 대행이 사건 번호와 사건명을 언급하고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되는데요. 지난달에 선고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전원일치가 아니었죠. 당시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 다수 의견이죠.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히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의견은 주심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밝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에 임명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시작으로 가장 먼저 임명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뭐 전원일치 결정이면 이유를 먼저 설명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에는 이제 절차적 쟁점과 시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하면 시체적 쟁점이나 위헌 위법 중대성 이런 부분은 언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선고 순서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순서 같은 경우는 당이 되어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선고하는 그런 과정을 봐도 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날 선고가 나자마자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 인용하면 네.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이 되고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선고 효력이 그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에 헌재가 선고 날짜와 시간을 분단위까지,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을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헌재가 결정문에 분단위까지 기록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법률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땐 주문을 낭독하기까지 각각 28분에서 21분 이렇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뭐 선고도 주문을 읽는데 20분 이상 걸리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선고 과정은 뭐 1시간 걸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당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헌재 변론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넘어가요. 그래서 좀 대중분들은 그 탄핵 선고의 어떤 핵심 쟁점들 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쟁점들을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국회 측은 당시 정치적 갈등이나 예산안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나 예산안 삭감이 국정을 마비시켜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국회에선 당시 국무회의가 5분 안팎으로 짧게 열린 데다가 회의록이나 안건조차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쪽에선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계엄 요건을 토의하는 실질적 회의였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어서요.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아마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을 뭐 끌어내라 그 지시가 있었는지도 지금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의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 여부 때문인데요. 네.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헌재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부 지휘관이 지시사항을 과잉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나 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의 출입을 막은 거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는지 여부도 재판부가 주목하는 대목이었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에 명단이 등장해서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쟁점들도 한번 보죠. 계엄 포고령 1호 관련 이슈도 있죠. 네, 포고령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계엄 포고령 1호에 국회 활동과 정당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헌법 제77조를 보면 계엄을 하더라도 입법부 기능을 제한하는 부분은 명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회 측이 이 부분을 위헌적 조치로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국회 활동 금지를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그냥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많이 논란이 됐잖아요. 영장 없이 전산 자료를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엄군을 투입한 시도가 위헌 위법이다. 국회 측에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정황이 있어서 사실 검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엄군을 보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 이런 쟁점들에 대한 네. 결론이 드디어 날 거네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 광화문도 사실 헌재랑 멀지가 않아요. 근데 당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네. 오실 것 같은데
경찰이 이와 관련된 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잘 되고 있나요? 경찰은 이미 뭐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상태고요. 서울경찰청에서 목요일 오전부터 의료 비상이 내려질 예정인데요. 이미 어제 오후에 헌재 인근에 경찰 기동대 50개 부대에서 3,200명 가량이 배치됐습니다. 일반인 접근을 막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앞에서 뭐 천막농성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 뭐 다 안국역 앞으로 쪽으로 나왔죠. 이동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전에 연락을 드려보니까 이제 지금 안국역 쪽으로 이동했다. 아. 원래는 1인 시는 좀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 진공 상태가 돼서 네. 이동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혹시라도 비상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인원을 계속 늘려서 이제 서울 지역 뭐 200여 개 부대에서 14,000명을 동원할 계획입니다. 또 선거 당일에는 안국역이 폐쇄되고요. 경복궁, 창덕궁 이런 뭐 곳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헌재 인근에 있는 학교들도 뭐 제동초 이런 학교 11곳하고 용산구 한남동 그 대통령 관저 인근에 있는 학교도 4일에 임시 휴교한다고 합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선거 이후에 어떤 폭력 시위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부디 그날 별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뭔가요? 두 번째 이슈는 복귀와 대선 사이입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냐, 조기 대선의 시작이냐, 뭐 이런 판가름이 내려지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면이 되고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인용이 5명 이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받게 됩니다. 선고 효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그 시각부터가 되는 거고요. 기각이나 각하 주문을 읽는 즉시에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파면이 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그 결정문을 윤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실 등에 보낼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라 불복 절차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청와대에 있다가 사저로 네. 이동하셨는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제 뭐 서초동 그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네. 그 윤 대통령이 이번에 지금 최종 그 선고 때 뭐 등장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결과를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직후에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로부터 국정 현안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2004년 5월 14일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 직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했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 단축이나 개헌 논의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윤 대통령이 현재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이나 뭐 선거제 이런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정 업무에 대해선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를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다. 이렇게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부분을 이제 다들 주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실천할지를 굉장히 다들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해선 뭐 취재해 보면 여권에서도 말이 조금 엇갈립니다. 네. 뭐 어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하면 앞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 다행이지만 뭐 그걸 믿는 사람이 당 내부에 몇 명이나 있냐.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데 또 다른 여권 관계자를 뭐 얘기를 나눠 보면 최근 대통령실을 봐라. 뭐 로우키로 조용하게 있지 않냐. 뭐 대통령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반면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본격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6월 3일 날 한다는 말도 있고 그날 뭐 대인 모평이 있어서 뭐 좀 당겨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치권은 곧장 대선 국면에 돌입합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파면 후 60일이 지난 6월 3일이 대선이 될 거란 전망이 일단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날이 화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권리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또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약간 그 유동성이 있는 셈인 거죠. 네. 아까 6월 3일이 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행법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고 아예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거리에 따른 선거는 선거일 요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조기 대선 선거일은 파면되고 60일이 지난 2017년 3월 10일에 탄핵 인용됐고 60일이 지난 5월 9일에 화요일에 19대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내란죄 수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만약 인용이 되면 그 부분도 별도로 진행이 되겠죠. 일단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공수처가 검찰에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사건으로 넘겼다가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렇게 제외시켰거든요. 그런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지 않기는 한데요. 절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 사법부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끝까지 희망회로입니다. 네. 여야가 이번 주에는 탄핵 심판이 꼭 나와야 된다고 했지만 막상 이제 선고일이 나오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엇갈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선고기일이 잡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기각을 희망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헌재 판결을 승복하라 이런 압박도 나왔는데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도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 수용 그리고 승복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여당 지도부는 기각을 희망하면서도 승복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어제 오늘 기류를 보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승복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엄정한 인용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것 같거든요.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주당은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선 다행이라는 일단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일단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이 4월 18일이잖아요. 그 이전에 결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안도감이 드러난 건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대외적으로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4일까지 국회 내 비상대기를 지시했고요. 광화문 천막당사도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 여의도에서는 왜 11일이 아니고 4일이냐 이런 의문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두 재판관 퇴임일이 18일이기 때문에 11일 그 다음 주 금요일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분위기가 이제 고착 상태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여권에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선고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선고기일을 잡는 문영배 권한대행이 8대0으로 인용 의견이 안 모아진 채로 결론을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왔는데요. 반대로 민주당에선 8대0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인용이 좀 무게가 실려서 선고기일이 잡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불복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거든요. 분위기 좀 더 전해주시죠. 네,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 저항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원내대표를 지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이제 비판하면서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 국민적 불복 저항 운동을 미리 공표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실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 출연한 윤희석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정말 100%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사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기일 발표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저희가 물밑에서 취재를 해보면 기각을 확신하는 기류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대외적으로는 전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산불 대책에 이어 일주일 만에 수석 비서관회의 결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는 걸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